여러분, 2026년이 코앞입니다. 며칠 후면 병오년이 밝습니다. 붉은 말의 해. 그리고 40년 전부터 바로 이 해를 지목해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이것입니다. 일본 열도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천천히 스펀지가 물에 잠기듯 도쿄의 고층 빌딩들이 기울어지고 오사카의 도로가 휘어지며 땅 밑에서 물이 솟구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반대 현상이 서해에서 벌어집니다. 바다가 물러갑니다. 썰물처럼. 그러나 이번엔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마르고 군산 앞바다가 마르고 목포 앞바다가 마릅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땅입니다. 아무도 밟아본 적 없는 새로운 땅. 수천 년간 바닷물 아래 숨어있던 광활한 대지.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전한 사람의 이름을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계룡산 월주보살 이명옥. 40년간 단 한 번도 빗나간 적 없는 예언으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무속인들조차 고개를 숙이는 인물. 그녀에게 이 비전을 보여준 존재는 다름 아닌 마고 할미였습니다. 한민족의 창조 여신, 하늘과 땅을 빚은 태초의 어머니. 마고 할미는 거대한 빗자루를 들고 한반도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집을 고칠 때가 됐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02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왜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대격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예언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충청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룡산.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기운이 서린 곳으로 알려진 이 산의 깊은 골짜기에 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월주보살, 본명 이명옥, 세상의 소음을 등지고 오직 하늘의 소리에만 귀 기울여 온 사람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내로라 하는 무속인들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예언이 틀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주보살이 처음부터 이런 능력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어린 시절의 한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어린 명옥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더니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한 할머니. 거친 삼배옷을 입고 손에는 낡은 빗자루를 들고 계셨습니다. 보통 꿈이라면 깨어나는 순간 흩어집니다. 하지만 이 꿈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선명해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삼배옷에서 나는 풀 냄새, 빗자루 끝에 묻은 흙먼지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마고 할미였습니다. 한민족의 기억 속에 전해 내려오는 창조의 여신, 태초에 이 땅을 빚어낸 시원의 어머니. 마고 할미는 말없이 빗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향해 쓸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 빗자루가 휩쓸리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열도가 파도에 쓸리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섬들이 하나둘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도시들이 물거품처럼 흩어졌습니다. 서쪽으로 빗자루가 향하자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해 바다가 갈라지듯 물러나고 그 밑에서 새로운 땅이 솟아올랐습니다. 검고 기름진 흙, 한 번도 햇빛을 본 적 없는 처녀지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어린 명옥은 두려움에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마고 할미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낡은 집을 고칠 때가 되었다. 목소리는 천둥처럼 웅장하면서도 어머니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마고 할미는 어린 명옥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이 되어라. 내가 보여준 것을 세상에 전해라. 왜 미리 보여주시는 걸까요? 월주보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전합니다. 하늘은 갑자기 벌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먼저 알려주신다고, 사람들이 마음을 준비하고 삶을 정돈하고 가족과 화해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월주보살이 수십 년간 침묵을 지키다 이제야 입을 여는 이유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마고 할미의 빗자루가 동쪽으로 휩쓸릴 때 일본 땅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월주보살은 단순한 지진이나 화산 폭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영안으로 본 일본 열도의 지하 구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4개의 돌기둥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섬나라. 그 기둥 중 2개가 이미 썩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주보살은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몸으로 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뭉치고 뼈가 뻣뻣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을 틀면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쌓인 압력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풀어야 할 긴장이 있습니다. 월주보살은 그 시점을 병오년으로 지목합니다. 붉은 말의 해, 불의 기운이 가득한 해, 지구가 뼈를 우두둑 꺾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일본이 그 시작점일까요? 월주보살이 영안으로 들여다본 일본 열도의 지하 구조는 충격적입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본은 4개의 거대한 돌기둥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동서남북 4방향에서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미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 4기둥의 상태입니다. 월주보살은 단언합니다. 4기둥 중 2개가 이미 속이 텅 비었다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은 썩을 대로 썩었다고. 네, 다리 탁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2 다리가 썩어 있다면 그 탁자 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 그것이 지금 일본 열도의 현실입니다. 무너짐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흐르는 장면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주보살이 본 것은 그런 광경이 아닙니다. 훨씬 더 무서운 현상입니다. 땅이 물렁물렁해집니다. 단단했던 지반이 마치 젖은 모래처럼 변합니다. 건물들이 한쪽으로 서서히 기울어집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파도처럼 휘어집니다. 그리고 땅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액상화 현상이라 부릅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왕님이 빌려준 땅은 언젠가 돌려받으러 오신다고. 불의 기운으로 바다 위에 솟아올랐던 땅이 식으면서 다시 물의 기운에 잠식되는 것, 빌린 것을 돌려주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할리우드 재난 영화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폭발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젖은 스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펀지가 물속에 잠길 때 어떻습니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일본 열도도 그렇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해안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저지대에 물이 고이는 일이 잦아집니다. 지하철에 물이 새고 건물 지하실이 침수됩니다. 처음에는 이상기후 탓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땅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규모 이주가 시작됩니다. 수백만 명이 새로운 땅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월주보살이 본 동쪽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동쪽 땅이 가라앉으면 그 힘은 어디로 갑니까?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소의 한쪽이 내려가면 반대쪽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동쪽이 내려앉는 그 순간 서쪽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시작됩니다. 시소를 타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놀이터의 법칙이자 우주의 법칙입니다. 월주보살은 이 단순한 원리로 다가올 변화를 설명합니다. 일본 열도가 가라앉으면 그 압력은 어디로 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라시아판을 타고 서쪽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도달하는 곳이 바로 서해 바닥입니다. 동쪽이 내려앉은 만큼 서쪽이 솟아오릅니다. 수천 년 동안 바닷물 아래 잠들어 있던 땅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산모가 고통을 겪듯이 이 변화도 아픔 없이 오지 않습니다. 월주보살은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한반도 동남부 지역이 먼저 시련을 겪게 된다고. 부산, 울산, 포항, 일본 쪽에서 밀려오는 물의 이동이 이 지역을 덮칩니다. 갑작스러운 해일과 침수가 발생합니다. 월주보살은 이 시기를 3일 암흑이라 표현합니다. 사흘간의 어둠과 혼란,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산고는 지나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고통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동남부의 시련이 지나가고 나면 서해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어부들이 알아챕니다. 썰물 때 물이 빠지는데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배를 띄우던 곳에 오늘은 갯벌이 드러납니다. 내일도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수심이 얕아집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바위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목포 앞바다가 걸어서 건널 수 있을 만큼 마릅니다. 항구 도시들이 항구로서의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배를 댈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너무 멀리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생계를 걱정합니다. 해운업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땅입니다. 광활한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바닷물이 품고 있던 미네랄이 가득한 기름진 토양. 농사를 지으면 무엇이든 자라날 옥토. 우리 조상들은 상전벽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가 일어납니다. 벽해상전. 푸른 바다가 기름진 밭이 됩니다. 마고 할미의 빗자루가 서쪽으로 쓸며 가져온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반도가 아니게 됩니다. 새로 드러난 땅을 통해 중국 대륙과 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를 대륙과 분리시켰던 서해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국경선이 그어집니다. 바다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설까요? 새로운 기회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갈등일까요? 새로운 땅이 나타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땅은 누구의 것인가? 서해가 육지로 변하는 순간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직접적인 국경이 생깁니다. 수천 년 동안 두 나라를 갈라놓았던 바다가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밟아본 적 없는 땅이 펼쳐집니다. 월주보살은 경고합니다. 처음에는 긴장이 있을 것이라고. 중국 트랙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새로 드러난 땅을 향해 중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농기계를 끌고 와서 땅에 말뚝을 박으려 합니다. 자기네 땅이라 주장하면서 국경 분쟁이 시작됩니다. 양측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하지만 월주보살은 이 갈등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다가 사라지면 물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벽이 사라집니다. 수십 년간 중국 정부가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벽,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던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노래가 대륙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퍼져나갑니다. 한국의 뉴스가 검열 없이 전달됩니다. 월주보살은 이것을 자유의 바람이라 부릅니다. 막을 수 없는 바람입니다. 바다가 있을 때는 그나마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땅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걸어서 오갈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은 중국 내부에 균열을 만듭니다. 억눌렸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지역마다 다른 요구들이 분출합니다. 하나로 묶여있던 거대한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자기 문제로 정신없는 사이에 북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월주보살은 북한 정권을 병든 호랑이에 비유합니다. 호랑이는 무서운 동물입니다. 하지만 병들고 굶주린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여전히 무섭지만 실제로 사냥할 힘은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중국이라는 후원자에게 기대어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자가 자기 집안 단속하느라 바쁩니다. 지질학적 혼란까지 겹칩니다. 식량이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희망이 부족합니다. 고립된 호랑이는 결국 쓰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통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통일이 아닙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폭력적인 흡수도 없습니다. 월주보살은 말합니다. 북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 것이라고.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체제가 무너지면서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남쪽은 올라가서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고속철도가 놓입니다. 평양에서 부산까지 차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납니다. 통일의 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경제적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더 북쪽으로.
만주 땅까지, 고구려의 옛 땅, 발해의 옛 영토, 우리 조상들이 말 달리던 드넓은 벌판, 전쟁 없이 경제와 문화로 연결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한반도입니까? 왜 이 작은 땅이 세계적 대변화의 중심에 서게 됩니까? 그 답은 정치나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단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동양의학에서 단전은 배꼽 아래에 위치한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모든 기운이 모이고 저장되고 퍼져나가는 곳입니다. 무술을 수련하는 사람도, 명상을 하는 사람도 이 단전에 집중합니다. 월주 보살은 말합니다. 지구에도 단전이 있다고. 그리고 그 단전이 바로 한반도라고.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땅이 어떻게 지구 전체의 에너지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이 땅은 눌려왔습니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짓밟히고 침략당하고 분단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허리가 둘로 잘렸습니다. 같은 민족이 서로 총을 겨누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었을까요? 월주 보살의 해석은 다릅니다. 한반도가 지구의 단전이기 때문에 그토록 시련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기에 어둠의 세력도 그곳을 노렸다고 합니다. 단전을 막으면 온몸의 기운이 막히듯이 한반도를 분단시키면 지구 전체의 기운이 막힙니다. 하지만 막힌 것은 영원히 막혀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터집니다. 월주 보살은 그 시간이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수천 년 동안 억눌렸던 에너지가 마침내 폭발적으로 풀려날 때가 왔다고. 이 에너지의 해방은 물리적 변화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땅의 진동이 바뀌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경계가 얇아집니다. 지금까지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직감이 예리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것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꿈이 유난히 생생해집니다. 잠에서 깨어나도 꿈의 내용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돌아가신 분들의 기척을 느끼게 됩니다. 월주보살은 이것을 조상님들의 귀환이라 부릅니다. 우리 앞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영들이 후손들을 돕기 위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마고 할미가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고 계십니다. 조상님들은 후손들과 함께 그 새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거나 문득 조상님 생각이 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한국은 물건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앞으로는 다른 것을 나눕니다. 정신을 나눕니다. 철학을 나눕니다. 치유를 나눕니다. 물질에 병든 세계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이 텅 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찾아올 것입니다. 성지를 순례하듯이 메마른 영혼에 물을 주려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거대한 변화 앞에서 나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월주보살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돈이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소용없습니다. 땅속 깊이 벙커를 파도 소용없습니다. 비상식량을 창고 가득 쌓아도 소용없습니다. 다가올 변화 앞에서 유일한 보험은 인품입니다. 마음의 그릇입니다. 월주보살이 전하는 생존의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과 화해하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형제가 있습니까? 마음이 멀어진 부모님이 계십니까? 서운함 때문에 등 돌린 자식이 있습니까? 지금 화해하십시오. 전화를 거십시오. 찾아가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끊어진 가족의 끈을 다시 잇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서로 손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가족입니다. 둘째, 선을 쌓으십시오. 적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행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십시오. 남몰래 좋은 일을 하십시오. 이것은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덕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길이 열립니다. 셋째, 용서하십시오.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원망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습니까? 오래된 분노가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원망과 미움은 독입니다. 상대방을 해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마음의 독을 품고서는 새 시대의 높은 기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월주보살은 2045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격동의 시기가 지나갑니다. 혼란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나라가 일어섭니다. 어른 나라입니다.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존경으로 이끕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마침내 현실이 됩니다. 새로 얻은 땅 위에 생태적 풍요가 펼쳐집니다. 유라시아와 연결된 철도를 통해 물자와 사람이 오갑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파리까지 갈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분단의 아픔이 치유됩니다. 헤어졌던 가족이 만납니다. 막혔던 길이 뚫립니다. 하나였던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월주보살은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합니다. 지금 다가오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산고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진통입니다. 아프지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준비하십시오. 마음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마고 할미가 지어주시는 새 집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십시오. 조상님들과 함께 그 문턱을 넘을 준비를 하십시오. 낡은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문이 곧 열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월주보살이 전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미래를 확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적 수행자의 비전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시청자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기를 바라며 무엇이 진실인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십시오.